부동산 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매매자와 구매자 양쪽에서 원하는 바가 다를 때도 많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미리 부동산 구매 시 또는 매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법 전문가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구매하려는 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렇죠. 또 이 기회에 매매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부동산법 관련해서 조언 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나요? 아무래도 요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집의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1년 사이에 거의 한 20%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그 집 매매하면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집 매매하시는 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단 계약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싸게 판 것 같고 에스크로 들어간 사이에 한 10만 불이 또 올라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들도 있고요. 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셀러가 계약을 했는데 네. 에스크로를 클로즈를 하지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매매를 클로즈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통보를 해야지만 셀러에게 에스크로를 끝내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그런 또 경우도 생기는군요. 네. 네. 그런데요,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하다 보니까요.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에이전트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맡겨놓게 되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집을 매매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부동산 에이전트를 전적으로 믿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고요. 네네. 원래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게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손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손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빨리 에스코를 끝내서 커미션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 집을 매매하면서 생기는 일보다는 네. 비즈니스 매매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매매하는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바이어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줘서 네. 가급적인 바이어가 이거를 구매하게 하는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미 구매를 하고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그 바이어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이어가 셀러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네. 셀러가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여서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고 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상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준다든가 네.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그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셀러 쪽에 서서 빨리 이제 구매를 하게 해서 본인이 이제 커미션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매상과 다르다고 하여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한다면 물론 이제 바이어는 셀러나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어떤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네. 바이어가 손을 놓고 예를 들어서 셀러한테 자기가 요구할 서류나 확인 같은 거 하지도 않고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네. 제 경험상 그 재판에 가면 네. 배심원이나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이어를 쳐다보냐면 바이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매상이 얼마인지 서류로 확인을 하고 요구할 걸 요구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했다면 네. 이런 소송이 필요 없는 소송을 아. 바이어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소송을 해서 정부의 어떤 법적인 비용과 배심원들의 시간과 이런 것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눈치로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잘못이 과연 누구였느냐는 건 사실은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네. 물론 일부 바이어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될 확인해야 될 서류 같은 거나 하기도 않고 상대방한테 무조건 믿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셀러의 책임이냐 하면 또 셀러로서는 또 인간의 본능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안 줘서라도 어떻게 많은 가격을 받고 팔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소송을 한다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네.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치는 않아요. 물론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개런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거나 부동산, 상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계약을 하실 때 네. 무조건 그냥 계약을 하지 마시고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시는 계약서에 그냥 무조건 사인해주지 말고 네. 물론 뭐 제가 변호사로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한테 계약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계약에 어떠한 다른 조항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받으신 다음에 네네. 사인을 하셔서 계약을 맺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계약을 한 후에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서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셀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했지만 너무 현 시세에서 떨어지는 아니면 본인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네네. 본인은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돈을 많이 지불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부동산 에이전트조차도 본인의 부동산 에이전트조차도 일단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 변호사한테 와서 상의를 해서 네.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궁리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부동산은 다 열심히 손님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개 중에는 가끔 제 사무실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 저희들 소송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걸 파기하고 싶다고 본인 부동산 에이전트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테크니컬한 이슈 때문에 뭐 본인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뭐 구매자가 파기하고 싶다면 구매자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셀러한테 바이어가 이걸 파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정당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뭐 파기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진짜 파기하기가 힘들어지죠. 네네.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변호사가 법적으로 그냥 마음이 체인지해서 캔슬하는 게 아니라 네네. 법적으로 어떤 이유를 나와서 캔슬한다면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캔슬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뭐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사를 자꾸 찾아보라는 얘기 말씀드려서 참 애매한데 사실은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네. 또는 계약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변호사는 왜냐하면 변호사는 엄격히 말하자면 손님 편이죠. 네. 반면에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에스크로가 끝나면 본인의 커미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99%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렇진 않지만 1%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의 이익보다는 빨리 커미션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도 받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변호사와 같이 합작해서 손님을 도와주는 이런 상황을 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구매나 매매를 할 때 그냥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은 하는 편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상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쌍방이 네. 크게 가격 얼마, 에스크로 언제 끝나고 다음 페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 손님 같은 경우들도 letter of intent가 서로 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과 뭐 에스크로 언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만 서로 어그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변호사한테 나서서 변호사하고 각자의 변호사, 셀러는 셀러의 변호사, 바이어는 바이어의 변호사가 합쳐서 네. 그 손님이 원하는 조건대로 해서 나머지 계약서를 먼저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계약서가 계약서의 조항들이 이렇게 그 두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조항들이 보통 뭐 몇십 페이지씩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조건을 해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네네. 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예, 그다음에 진행한 다음에도 또 마음의 변화가 있다던가 어떤 체인지가 요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법적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또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하게 캔슬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서만 봐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이 부동산 거래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 분들이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택용으로도 거래하실 때도 좀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손님들 만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네. 예,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인한 서류를 갖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가져가지 네. 그 사인한 서류 본인이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그 사인한 계약서를 갖고 오십시오 하면 본인은 없고 부동산 에이전트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와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본인이 사인하시면 네. 물론 이제 사인하시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블랭크 페이지 같은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계약서인 계약서인데 왜 이제 이렇게 미리 프리프린트된 폼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블랭크를 다 갖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사인만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내용은 없는 그렇죠. 페이지에.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가 본인이 다 알아서 적을 테니까 사인만 해주시면 사실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네. 물론 그렇게도 뭐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본인이 사인하면 어떤 계약을 뭐를 사인하는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 사인한 서류는 꼭 복사본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폼을 갖고 와서 사인을 받으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네. 나중에 복사해서 보내준다 하고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요새는 다 픽처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픽처를라도 찍어둬서 본인이 한 세트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 꼭 사본을 본인이 갖고 계셔야 한다는 점. 네. 되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안 지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서로 뭐 믿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자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데 안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을 사인하시는데 네. 계약 내용을 모르시면 사인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이고 아. 하다못해 뭐 아무것도 아닌 계약서 같지만 네. 그것 때문에 돈 많이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가끔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프린트해서 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를 본인들이 좀 아시니까. 근데 그 내용이 네. 진짜 황당한 내용들이 있는데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시는 온라인하게 비슷한 폼을 받아서 사인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황당한 계약서가 될 수도 있긴 하니까 항상 좀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매매자랑 구매자랑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변호사들이 할 일이죠. 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갖고 네. 나는 이거를 이 뜻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저랑 네. 대화를 할 때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격이 많을 경우에는 뭐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 하면 네. 그 많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한테 많다는 게 100만 불 이상이 돼야지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10만 불 넘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많다는 뜻이 뭐냐는 거를 정확하게 누구나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계약서가 뭐 30페이지가 되고 40페이지가 되지만 거기에 싸움할 때는 한 센텐스 한 줄 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 갖고 싸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을 아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손님들한테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거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 못해서 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하면 미국 사람 변호사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영어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네. 그 단어에 내포돼 있는 법적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잘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내용이죠. 아,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일단 계약하면 본인이 그 계약에 얽매이게 되니까. 아, 예. 네. 또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이제 셀러가 부부 명의로 된 어떤 비즈니스를 팔거나 부동산을 파는데 부부 중에 한 분만 오셔서 뭐 내가 내 아내도 대신할 수 있고 남편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서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을 성사해도 되나요? 문제 요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네. 상가를 팔려고 했는데 네. 그 상가의 명의는 남편과 와이프 두 분이 상가의 명의 들었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 에이전트가 와서 남편한테 와서 이거 상가를 내가 리스트해서 팔아주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리스팅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바이어하고 계약서를 사인했거든요. 네. 그 매매가 진행이 되는 중간에 와이프가 보고 나는 이거 팔고 싶지 않은데 왜 파냐? 나는 이거 안 팔겠다 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법적을 보면 네.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 부부가 같이 소유한 명의가 같이 올라가 있는 부동산에 한 분만 판다고 한다면 네. 그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계약서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네. 모든 재산의 50%는 남편 거고 50%는 와이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 그러니까 허즈밴드 와이프일 경우에 네. 한 사람만 사인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건 무효다. 이런 법 판례도 있고 그래서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명의를 확인해서 만약에 남편이나 와이프가 있다면 두 분 다 사인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한 분만 한다면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식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이나 뭐 비즈니스면은 그 모든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네. 그 주식회사의 그 뭐 대주주가 그걸 한다고 한다면 네네. 나머지 소주주는 뭐 따라오면 되는 거고 대주주와 소주주의 어떤 문제거는 그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본인이 이거를 주식회사를 대변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인을 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냥 단순하게 막 서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주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요즘에 그 집값이 막 오르락 내리락은 아니죠. 계속 오름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매매 도중에 이 셀러가 이 바이어한테 팔지 않겠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하면서 매매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셀러가 거부하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 어떤 법적인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을 제기하면 그 법원에서 케이스 번호를 주거든요. 네. 그 케이스 번호를 갖고 그 부동산에다가 리스 펜던스라는 걸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 펜던스가 뭐냐면 만인한테 네.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현재는 매매 관계 또는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 관계로 소송 중이니까 알아서 살 사람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죠, 마인들한테. 그럼 보통 리스 펜던스가 걸린 집들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소송에 같이 말려 들어갈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하던가 아니면 은행도 융자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도 팔려고 하던 리스 펜던스 상태에서는 살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거의 한 95%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그 리스 펜던스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강매, 법정의 명령을 통해서 강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자가 매매를 거부하는 거를 법적으로 또 보호하는 장치도 그렇죠. 있군요. 네네. 그럼 실제로 요즘에 집값이 뭐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리스펜던스로 거는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직접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 매매를 매매자가 거부할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지 또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에이전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좀 에이전트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에이전트와의 분쟁이 생기면은 그 과정에서도 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가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소송 진행 중인 케이스인데 네. 바이어가 집을 샀어요. 에스코에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셀러가 그 트랜스퍼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네. 집 현재 상황이 어떤 조건이다, 컨디션이 어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이어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법적인 의무로 트랜스퍼 디스클로저의 셀러가 집이 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거기다 적어서 줬거든요. 그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네. 그럼 바이어 에이전트가 그걸 보고 자기 바이어한테, 자기 손님한테 이거를 사시면 안 됩니다. 땅이 꺼져가는 집인데 집이 막 나중에 좀 기울어질 텐데 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에이전트가 바이어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그걸 바이어 사인한 것처럼 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사인했냐 안 했냐 지금 그거 갖고 좀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바이어가 그걸 손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네. 사인을 해서 셀러한테 주고 에스코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셀러는 어느 누구한테도 팔 수 없는 집을 이 에이전트의 잘못 때문에 바이어가 모르고 산 거죠.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소송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집이 자꾸 기울고 있어요. 네. 문이 자꾸 점점 이렇게 집이 가라앉으니까 문이 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바이어가 지금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바이어는 사실은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계약을 다 읽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뭐 에이전트를 다 믿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뭐 잘하신 분들이 많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다 누가 보냐면 결국은 바이어나 에이전트를 고용하셔갖고 네. 믿고 그냥 맡긴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트랑 셀러가 같이 입을 맞추고 바이어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소송해서 에이전트하고 셀러하고 같이 소송을 하는. 같이 소송으로. 네. 근데 비즈니스 경우에는 또 이 매출과 직결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를 했을 때 나중에 거래가 끝난 후에야 이런 비즈니스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굉장히 흔한 케이스들이 이제 매상을 속여서 네.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 중에는 네. 아예 이걸 매상을 속이려고 세금 보고를 몇 년 전서부터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만 불 뿐이 안 팔면 15만 불 팔다가 세금 보고를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그래서 세금 보고 오리지널 딱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세금 보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매상을 확인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서 잠을 받으시면 될 거고 네. 아니면 또 변호사한테 잠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매상과 관련된 어떤 분쟁도 있지만 네. 최근에 제 사무실에 한번 여쭤보신 분의 어떤 사연은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를 사셨는데 에스코로 없이 아시는 분끼리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냥 돈을 개인적으로. 주고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 정부에 세금을 안 낸 게 린이 걸려 있어서 그걸 보니까 그 전 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게 있어서 결국은 이분이 지금 팔려고 에스코를 들였는데 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결국은 지금 구매하신 분이 그 세금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죠. 아, 그럼 미리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그렇죠. 책임으로. 근데 그분이 그냥 미리 알아보기보다는 네. 이제 에스코를 통해서 구매하셨다면 네. 이런 일이 없겠죠. 물론 개 중에 아주 가끔 에스코에서 뭐 실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네. 에스코로 없이 그냥 개인끼리 주고받는 경우에 네. 비즈니스를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도 꼭 필요할 거고요. 아.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셀러가 제3자한테 개인적인 차용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받고 네. 나중에 비즈니스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개인이 누구한테 차용을 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에스크로도 없이 그냥 다 사고 샀는데 네. 나중에 그 사람자가 와서 너 전 주인이 이걸 나한테 써니까 이 비즈니스 10만 불에 대한 배상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스크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에스크로가 있다면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클레임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꼭 개인적인 거래를 그냥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근데 많은 그런 것 같아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거래를 하실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꼭 변호사님들의 좀 법적인 자문을 항상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상담을 받아라. 먼저 자문을 구하고 맞습니다. 네. 일을 진행하는 편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오늘 제가 그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모든 에이전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네.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개 중에 한 분의 옥에 티가 되는 그런 부동산 에이전트 만나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특히 이 팬데믹 시대에 비즈니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 부동산법 관련해서도 이원석 변호사님이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꼭 먼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편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잡한 부동산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